구독, 좋아요.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아무래도 법조인이니까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 이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서 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적격자 정도가 아니죠, 이건. 헌법재판관 후보 간에 이승엽 변호사가 들어가 있다. 이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의 소지가 시작됐습니다. 그 문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엽 변호사, 유강하 변호사, 유강하 판사, 오영준 부장판사 이 세 명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으로 지금 검증 절차 걷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충돌 문제 우리 법 연구위 출신 편향성이 일단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승엽 변호사 문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일단은 이 이승엽 변호사라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사건, 또 그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등에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2023년 9월경에 구속영장 사건에도 자료 준비를 주도적으로 했다,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에 참여를 했는데 이 분이 헌법재판관에 검토되는 게 합당하냐라는 국민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3명 나가시고 6명이 됐지만 그 전에 9명들도 다 법관 출신이었거든요. 네. 재판을 해본 분들이었는데 그 변호사를 하시다가 헌법재판관에 검토되는 게 이게 또 합당하냐,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해충돌 문제가 당장제 발생하는데, 이승엽 변호사가 만약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자기가 변호했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안을 재판관 자격으로 심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단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법원 재판부가 지금 공직선거법 등 여러 재판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하겠다 이렇게 발생하면 헌법 84조 불수처 특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재판 문제도 제기가 돼요. 그러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주 그냥 예정된 이해충돌 소지의 문제인데 이걸 간과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보면 재판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였을 경우에는 재척 기피 회피의 그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재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마 이 당사자라는 요건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이런 사건인 거지, 일련의 권한쟁의 심판이던 법률안 관련된 거는,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 중에 법률안 해석안이 올라오면 네. 이것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해석하는 문제가 돼서 재척 기피 회피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나 혼자만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비판의 소지가 다분한 게 헌법재판관들이 9명입니다. 예. 9명 중에 1명만 빠져도, 1명이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더라도 헌법재판의 기능이 굉장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미리 빠질 걸 예고하고 재판관에 들어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법관의 정신으로 보기에는 좀 바르지 않다 생각되고요. 내가 이렇게 논란이 있다고 치면 이 당사자께서 이러한 그 이승엽 변호사께서 이러한 검토가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보기에 내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혹은 아니면 다음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논란이 있으면 내가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수없이 많은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이 이재명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발생할 것이 이미 버젓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수호기관, 헌법을 누구보다도 소홀하지 말아야 될 헌법수호기관의 헌법재판관의 그 당사자가 시작부터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중요하게 그 대상자의 변호를 했던 인물이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재판을 맡는다. 이거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비판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이제 사설 변호인을 사실은 그렇게 헌법재판 후보자로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 총선 때도 대장동 변호인들 관련해서 이게 개인 노펌이냐 뭐 이런 식으로 변호사비 대납해 주냐, 매관매직이냐, 정치시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승엽 변호사분이 출신이 그 LKB라는 로펌의 대표로 이제 출신이신데, 예. 이 LKB 로펌이라는 곳이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사건이나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이나 또 이번에 일련의 탄핵 재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냐에 대해서 또 안희정 사건이나 이런 주요한 사건을 다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정파의 사건만 변론하는 거 아니냐, 비호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비판이 법조계에도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K 로펌의 입장은 안택은 검찰 관련 사건이나 예. 우병우 관련 사건도 변호를 해가지고 특정 정파만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좀 국민들 시각에서는 좀 치우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을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도덕성으로 비판하기에는 다소 좀 난해합니다. 변호사가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건을 수임하는 거기 때문에 난해한데, 그러면 변호사비를 제대로 받았나? 요거는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비를 정식으로 받고 사건을 수행했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변호사비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어떠한 자리에 대해서 천거러가 되던가 추천이 되는 거는 나경원 의원 말하는 것처럼 변호사비를 대신해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군요. 예, 헌법재판 후보자 문제 간단히 좀 살펴봤고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 예, 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동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바 있죠.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전원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간에 일종의 좀 불편한 동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게 진행된다고 보세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저희도 일반 직장에서도 사표를 냈는데 수리를 안 하고 뭐 2주간 인수인계하고 가 그러면 그 2주간이 너무 불편한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국무위원들이 필요한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것을 공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근데 국무회의에 정족수가 있으니 그 정족수 이상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미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의 사표까지 수리를 하게 되면, 일부라도 수리를 하게 되면 정족수가 낮아져서 그래서 법률안에 대해서 공포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지난주에 특검법 3개에 대해서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말하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인데, 그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의 요건을 보다 보면 이게 자칫하면 지금 현직 국무위원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내 목을 자르는 그러한 법안 때문에 나는 이걸 심의를 못한다라고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를 안 받아주니까 결국 책상 위에서 무언가 공포를 하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법률안 공포하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포가 되면 결국 내가 수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좀 불편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어도 내란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공포는 지금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 거는 너무나 잔혹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심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공포가 되긴 합니다. 국회 통과 법률안이기 때문에 심의는 좀 하지 않게 하는 게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1차적으로는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반려한 이유는 이제 국무회의를 유지를 하겠다. 네. 그 뜻이라고 봐야 되고, 그 뜻에는 지금 조만간 민주당에서 뭐 내란 특검법은 이미 3개를 통과를 시켰고, 네. 오늘 이제 며칠 후에 12일에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법원 증언과 관련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제 준비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이것을 의결을 하겠다, 의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유지가 되는 이 필요성에 의해서 국무위원들을 그러면 사표를
반려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법률안 공포에 대한 목적이 첫 번째인 거고요. 예. 그 이외에도 법률안 말고도 수많은 뭐 회의 자료가 올라왔을 때 이게 사실 인수위가 있으면 이러한 게 거치지 않는데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그 사표를 반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반려를 할 때 그러면 최소한의 국무유효만 남겨놔도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말고 나머지를 붙들어 놓고 있는 게 이분들이 뭐 결국에는 시한부나 조건부에 대해서 뭐 어떠한 일련의 충성도를 시험해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제 실제 상황에 있을 개연성이 높든 낮든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 18일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민주당에서는 12일경에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낸다는 겁니다. 뭐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12일에 본회의에 통과를 될지 그 부분 지켜봐야겠는데 그 부분은 염두에 두지만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당일날 선고를 받을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당선 무효형을 당일날 받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예. 왜냐하면 즉결 심판이라는 경우는 네. 그 법원의 이제 어떠한 내부 규칙에 의하면 굉장히 요건이 벌금형에 대해서만 즉결 심판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파기환송 관련 재판을 몇 건 해봤는데 당일 즉결 심판하는 경우는 없고 대신 첫 그 변론 기일에 종결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종결을 하게 되면 한 3주나 4주 이후에 선고기일을 잡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6월 말쯤에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지언정 당일날 종결은 못 한다고 제가 그 법조계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데 당일날 종결도 못할 것 같아요. 첫 공판기일에 또 이것저것 주장하고 제출하고 내다 보면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기일 정도는 속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지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는 그러면 6월 18일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재판 진행상 순리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미 결과는 나와져 있어요. 예. 그 법원의 기속력이라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지금 항소심 법원이 고등법원이 기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인데 그 절차적인 문제도 그래서 그럼 유죄를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재판의 절차적 구조가 그렇게 형성돼 있지 않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재판의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좀 진단을 해봤고요. 그런데 벌써 이제 헌법 지금 제84조 관련된 부분도 지금 대선 전에도 있었고 이재명 당시에 당대표 시절에도 피고인 이재명 관련해서 이 불소추 특권 문제가 네. 여러 가지 제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지금 제기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이게 속행 공판이 다가오면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불소추 특권 조항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될 걸로 보입니까? 아니 이것은 그 정치권에서만 좀 논란이 있는 거지. 예. 법조계에서는 전혀 논란이 없습니다. 그래요? 헌법 제84조에 현직 대통령은 소추하지 않는다. 내란이나 외환죄 말고는 소추하지 않는다의 그 소추가 결국 기소거든요. 기소라는 건 이제 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건데 결국 현직 대통령은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고 돼 있어요. 수사는 가능합니다. 수사를 해서 현직 대통령에게 어떠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는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길 수는 있다. 그런데 일반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길 수 없다. 이게 이제 헌법 84조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어요. 아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헌법 84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재판은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정지법, 이른바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현직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재판정지법을 좀 그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6월 12일 날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만 삭제하는 게 나오고 형사소송법 재판정지법 얘기는 좀 안 나오는 게 재판정지법을 통과시키면
국민들의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이게 그 출구조사하면서 여론조사 같이 했을 때 국민들의 한 70% 정도가 재판정지법은 반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떡하냐? 자, 민주당의 작전은 아마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를 삭제해가지고 그 허위사실 공표죄 250조에서 행위를 삭제해서 현재 있는 파기환송심에서는 막습니다. 그럼 면소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또 그 대북송금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재판을 안 열면 돼요. 법원에서 재판을 안 열면 그러면 이제 화살과 비난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으로 갈 때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법원이 안 한다는 걸 어떡하냐. 요렇게 아마 핑계를 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강을 갖고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모든 국민은 대통령도 똑같이 모든 국민이거든요. 법은 모든 법.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신속하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좀 분리가 되겠네요. 자, 공직선거법 분 중에 행위 부분을 삭제해서 우선 공직선거법 재판은 아예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면소 상태로 만들어 놓고 기존의 재판들은 중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거냐 그 부분은 사법부로 넘기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그 상황을 보면서 또 민주당이 대처를 하겠죠.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전략도 짜는 게 원래 방식입니다. 그 상황 먼저 진단을 해봤고요. 자, 그간에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를 먼저 좀 다뤄봤는데 국민의힘 문제도 잠깐 좀 다뤄볼게요.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 주말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몇 가지 문제를 밝혔는데 그 중에 김용태 위원장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자, 방금 저희가 다뤘던 문제이긴 한데 공개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개 질의 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답을 기다리겠다 이런 형식으로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 복장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본인 신분도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배지도 안 달고 왔고요. 예. 또 넥타이 색깔도 검은색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어요. 이게 뭐냐? 근조의 의미로 지금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직후 다음 날 취임식 오찬에서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이크를 들고 비슷한 질문을 했죠. 네. 거기에 대통령이 아무런 공식적인 화답이 없으니까 주말에 기자회견을 굉장히 과묵하게 무겁게 연 것인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화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공식적인 임기가 6월 말까지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오늘 2시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있을 텐데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 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만 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임기가 다하는 당의 비대위원장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 이러한 정치적인 의미로 답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지 않으면 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판 날짜를 잡혀야지 출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인데 재판 날짜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질문은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답을 안 하는데 왜 질문을 계속하지? 라는 의문에서 질문이 계속되다 보면 대통령실은 왜 답을 안 하지? 라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의문감이 형성될 거예요. 오늘 2시에 의원총회가 있지만 의원총회 안건은 다른 안건이겠지만 의원총회 그 공개회의에서는 저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최고위원회의든 주요 당직자 회의든 혹은 아니면 뭐 민생 토론을 가서든 어딜 가서든 저 질문은 계속 던져야 돼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5년 내내 사용했어요. 임기 마지막까지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적폐청산이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특검법이 올라간 이유도 내란이 종식 안 됐다. 내란이 아직 문제다라는 걸로 임기 내내 사용할 것인데 그러면 이 프레임 싸움에서 국민의힘도 재판 받아라. 재판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걸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좀 박수를 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어떤 판단, 입장,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봤고요. 당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 이야기를 드리면 탄핵 찬반 이 문제하고 비상계엄에 관한 구분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문제는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화돼 당내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는 윤리위에 회부하여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옹호하고 입증하는 건 선출직 공직자나 주요 당직자들은 안 된다. 징계의 사항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 관련해서 후보 교체 파동 관련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1년의 대선에서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이 당론으로 명확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선에 좀 악영향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트랙으로 나눠서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혀도 자유롭게 밝혀라. 탄핵이 뭐 맞는다는 둥 안 맞는다는 둥 의견을 밝히되 예. 계엄에 대해서는 옹호하지 마라라는 게 당론으로 좀 굳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탄핵이라는 거는 그 계엄의 정도를 봤을 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탄핵에 가는 것인데 일반 상당수의 국민들은 뉴스 영상에서 한 2시간가량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간 건 알겠는데 그거 민주당 잡으러 간 것이지 그게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간 것이냐. 우리 국민들은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41%의 선택을 준 거 아닌가. 범보수를 다 합치면 거의 50%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선택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김문수 대선 후보자께서도 해단식에서 계엄은 적절치 않은 수단이었다.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카드를 더 고민했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 계엄은 수단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계엄을 옹호한다는 거는 차기에 국민의힘 정권이 또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 또 계엄을 하겠다라는 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은 계엄을 옹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탄핵과 계엄을 나눈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죠? 질문이? 후보 교체 파동. 후보 교체 파동.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선거가 끝나고 왜 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범보수는 50%인데 왜 국민의힘이 41%냐 보다 보면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에 너무나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실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분석 요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책임을 묻는 수위가 사실 자리 박탈이 책임입니다. 그 당내 자리 박탈이 책임인데 그게 아니면 뭐 당원권 정지 정도로 가는데 이 당원권 정지가 어떠한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전당대회 출마를 못할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인데 지금 1년에 그 지난번 그 대선의 과정에서 후보자 이러한 쟁탈전 과정에서 당 지도부였던 분들은 전당대회를 다시 나올 거라 보이진 않고요. 뭐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각 지역에 뭐 공고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국민들이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날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네. 그날 새벽 3시에 공고가 올라온 게 이게 어떠한 일로 인해서 공고가 올라온 것이냐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도 전 방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백서를 빨리 펴냈으면 좋겠어요. 대선 백서를 빨리 펴내서 우리가 겸허히
겸허히 그 인정하거나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그러면서 또 플러스 공격할 거는 공격하고 그러한 것이 공식적인 대선 백서 문서로 나왔으면 좋겠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임기가 한 회 연장이 돼서 전당대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거 관리를 한다고 하면 선거 관리와 동시에 대선 백서를 좀 빨리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좀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굉장히 위협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자기 당의 후보를 선출해놓고 자기 당 후보가 아닌 제3자에게 특정 후보에게 강제적으로 후보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정당한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했어야 되죠. 특정 후보에게 당 지도부가 세력을 넘겨주고 다 후보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지도부로서의 본래 역할도 아니고 권한도 없고 그렇죠. 더군다나 새벽 3시 1시간 동안 특정 후보만 후보 자격을 후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당을 파괴시키는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진상규명은 명확하게 좀 필요하죠. 그 후에 이제 사후 책임은 어떻게 물을까는 좀 봐야겠지만 진상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그 시기에 주된 당 지도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해서 그런 다 해당 행위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은 좀 명료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준석 문제 한번 좀 다뤄볼게요. 자, 지난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이준석 의원 젓가락 발언을 해서 여러 방식으로 파장을 일으켰죠. 이재명 당시의 후보나 민주당은 그 나름대로 자기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당황스러웠고 개혁신당은 아니 왜 갑작스럽게 TV 토론에서 그런 발언을 했냐 해서 비난이 있어서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도 상당히 당황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지금 방금 보니까 41만 4천 명이 됐네요. 42만 명에 지금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 잘잘못에 대한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의원직 제명 사항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간 민주당에서 온갖 폭언 발언, 욕설 이런 거 했을 때 의원직 제명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는데 이준석 의원의 발언 이 문제 이 사안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의원직 제명 사유 이게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명 사유는 아닙니다. 이게 국회법 제 155조에 징계안이 올라오면 그 징계의 수위가 뭐 출석 정지가 있고요. 무슨 뭐 제명이 있고 뭐 혹은 그냥 아예 징계를 안 내리는 뭐 경고가 있고 뭐 이런 식인데 결국에는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데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아닌 것이 국회법 제 155조의 요건 자체가 너무나 빡빡해요. 뭐냐하면 이 법률이 그 징계 사유를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을 징계를 못하게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징계 사유에 보려면 징계를 하려면 뭐가 있냐면 의장석을 점거를 하던가 뭐 혹은 비공개 회의 정보위에 있는 비공개 안보에 관한 회의를 밖에다가 유출하던가 혹은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겸직금지를 위반하던가 그러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폭력적인 실제로 물리를 동원한 폭력적인 요건 그런 게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요건 그럴 경우에만 징계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지 단순하게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징계조차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좀 100번 양보해서 살펴보자면 품위유지 위반인데 징계안의 윤리 강령의 품위유지 위반인데 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의 정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려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모든 발언이 다 징계안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단 한 번도 징계안에 올라오진 않습니다. 이 1차적인 징계안에 올라오면 윤리위원회에서 그 회의를 하는데 윤리위원회에서 그러한 회의에서 이 제명안이나 그렇게 그 결론을 내릴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기간이 청원 기간이 6월 4일 날 청원을 해서 7월 4일까지 약 한 달 정도 청원 기간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일단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청원 성립 요건은 충족했고 국회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국회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원직이 제명되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후에 아주 강공으로 밀어붙여 대선을 앞두고 이제 네. 강공으로 밀어붙이면서 지금은 약간은 딜레마에 빠졌다. 오히려 이게 현실적으로 이준석 제명으로 들어갈 경우에 정치 보복 이런 문제가 집권 초반기부터 발생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상황을 즐기면서 이준석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은 포인트를 두 가지로 잡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준석 의원을 제명을 했을 때 그 지역구가 화성시 을 지역구가 내년에 만약에 재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같이 하게 되면 네. 민주당에게 넘어갈 것이냐 국민의힘에게 넘어갈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비슷한 사유로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은평구에 있는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으로 문국현 의원이 날아가게 되고 재보궐선거로 해서 이재호 의원이 다시 입성하게 되거든요. 네. 또 강릉에 최욱철 의원이 날아가게 되고 재보궐선거를 해서 그때 이제 18대 재보궐선거에 권성동 지금 의원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그 청와대 민정 그 법률비서관으로 있다가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렸을 때 그 우리 정당에 유리하면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릴 필요가 있는 거는 어떠한 비등비등한 싸움을 때 날리는 건데 지금 이미 민주당이 거여가 191석인데 굳이 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 숫자가 좀 늘었죠. 예, 근데 거여가 191석인데 이거 한 석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갈 것이냐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 두 번째 포인트를 잡으면 그럼 만약에 제명안이 올라왔을 때 9석이 국민의힘에서 9석이 넘어가야지 이준석 후보자가 제명이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자율 투표에 맡길 것이냐, 당론으로 정해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러한 기류가 또 여러 가지 가지치기로 흘러갈 것인데 갈라질 것인데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후보자 제명에 동의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세력이냐면 뭐 예전에 친윤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앙금은 다 봉합이 됐어요. 심지어 안철수 의원하고도 만나가지고 다 봉합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반대로 이준석 후보자는 이준석 그 의원은 어쨌든 범여권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입니다. 그 다음 대권 후보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음 대권을 꿈꾸는 하나의 세력이 그러한 세력이 이준석 후보를 그냥 없애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투표로 가면 그 세력에 의해서 제명안이 현실화될 수가 있다라는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런데 그 징계 수위가 제명안까지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명이 되면 화성시 을은 지금 지표를 봤을 때는 원래 민주당 그 텃세가 좀 센 지역구기도 했고요. 그 전에 화성시 시장이 민주당이 3선을 했습니다. 민주당 텃세가 센 지역구기도 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 한석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또 혹은 뭐 누구를 공천 주기 위해서 한석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국민의힘과 대화를 하면서 이준석 제명안에 동의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민의힘 전체는 찬성하지 않겠지만 일부 세력은 뭐 차기 인물 한 명을 중심으로 다음 대권을 꿈꾸는 일부 세력은 이준석 제명에 찬성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희 이제 댓글에서 상황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범여권이 본래는 192석이었죠. 국민의힘이 108석이었고요. 거기에다가 김상욱 의원이 들어갔으니까 193석. 그렇습니까? 예, 193석. 7석만 이제 7석만 넘어가면 되네요. 개헌지에서 네. 넘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예, 그 부분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 주제 한번 해볼게요. 박원순의 재판이 오히려 이게 청구자가 강난영 씨, 즉 박원순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영 씨가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박원순의 그런 성 희롱 문제를 그 아내가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됐는데 자,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일단 됐습니다. 6일 날인가요? 확정이 됐는데 이 재판 누가 신청했느냐? 박원순 전 시장의 아내 강난영 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상고심을 냈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본래 국가인권위가 이거 성희롱 맞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니까 그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권고결정 취소 소송을 강난영 씨가 냈어요. 근데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에 어떤 손을 들어줬어요. 일단 이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보세요? 네, 절차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 절차는 다 취소가 됩니다. 그렇죠.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으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다 정지가 되고 취소가 돼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형사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여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조사예요. 그 조사를 했더니 성희롱에 대한 그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서울시와 또 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에 있는 주요 기관에 앞으로 공공단체의 단체장은 그러니까 그 광역단체장들은 어떠한 비서실 직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조심하라라고 행동 지침을 내렸어요. 예. 근데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여사가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남편에 대해서 성희롱을 인정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건 거예요. 그 지침을 취소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이 진행이 된 거고, 대법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맞았다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형사적으로 보기에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가 없었는데, 인권위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해서 지침만 내린 것을 그 강난희 여사가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뭔가 법률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사실 형사재판이 없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나 또 다른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재판 기록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재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행정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나 관련자들이 재판 기록을 좀 정보공개 청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국회 법사위에서 이 재판 기록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판 기록을 받다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확정된 행위가 실체적 진실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이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 행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 좀 명확해졌다라고 지금 하태성님께서 행정소송을 해서 오히려 증명이라 그랬는데 저 말이 맞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오히려 증명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예. 지금 마지막으로 오히려 강난영 씨가 행정소송을 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국가위원권의 결론을 인정해주는 셈이 되면서 확인이 되는 건데 사실 강난영 씨가 이 행정소송을 하고 강난영이 아니라 강난희 씨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강난영이라는 강난희 씨가 이 행정소송을 하고 싶었을까? 오히려 저는 이 주변의 법조인이나 관련 박원순계 인사들이 이거 성희롱으로 이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으로 계속 족적을 남겨놓게 되면 안 되니까 네. 이거 좀 국가인권의 문제를 좀 뭔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으면 벗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혹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의혹도 들어요. 네, 저는 오히려 네. 민주당에서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주당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가 대법원 결과가 만약에 대선 투표 전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대선에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3차 토론에서 일련의 선 관련된 댓글 관련된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전체적인 인사들의 다시 성 비위가 재조명되면서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에는 악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그 의원들은 민주당의 그 정파들은 강난희 여사의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강난희 여사는 강력하게 원했을 것이고, 그럼 이거를 누가 강난희 여사가 원했을 수 있다. 원했을 거. 그 가족들은 원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원했을 것인데, 그럼 이걸 누가 막아야 되냐? 사실 담당하는 그 법조인들이나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막아야 되거든요. 저도 저한테 오는 사건 중에 10건이 상담이 오잖아요. 7건은 제가 안 합니다. 뭐 1년에 무슨 학폭 문제나
유치원 폭력도 있어요. 어린이집 폭력도 있고 이게 다 자존심 문제거든요. 자존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변호사비만 낭비할 수가 있다. 혹은 아니면 명예를 회복하려다가 명예가 더 손상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은 그래도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상담 일지에 꼼꼼히 적어가면서 소송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 변호사는 소송 진행을 좀 원치 않았는데 소송을 진행을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로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고민해 보면 더 이상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번에 정철승 변호사라고 왜 네네네. 박원순 저 변호인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정난영 사실은 유족의 변호인이죠. 네. 그 양반 저 피해자 신상 공개했다가 징역 1년. 예, 맞습니다. 예.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네, 징역 1년 선고받았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징역 1년인데 법정 구속 집행유예도 붙은 것도 아니고요. 예. 법정 구속을 안 한 것인데 사실 피해자에게 만약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서 합의서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시면 뭐 무죄가 나올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재판이라는 것이 무죄가 나올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법조인들은 재판 보면 쓱 알거든요. 이게 그 형량이 1심이 그대로 확정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변호사법도 있고 변호사의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변호사의 윤리 강령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혹시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사과를 하게 되고 피해자분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법조계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2부 강대규 변호사님과 헌법재판관 문제부터 박원순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구독, 좋아요. 자, 다른 주제 좀 바꿔갈 텐데요. 자, 요즘은 이제 정치와 경제, 요즘은 아니죠. 정치와 경제, 정치와 민생 문제가 구분되지 않는 현실로 와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학적 차원에서 때로는 봐야 되지만 경제학적 차원을 넘어서서 안보와 정치 영역으로 확장돼 있죠. 자, 그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 점검회 TF를 주재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라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 이런 얘기했어요. 라면값 2,000원 이게 떴어요. 지난번 커피 원가 얘기, 120원. 커피 120원 얘기 했었는데 물가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좀 관심사인가 아니면 관심을 끌어보기 위한 건가요? 자, 목표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라면값 한 개에 2,000원인가? 이거 진짜냐? 이렇게 참석자들에게 물었어요. 참석자들은 주로는 이 경제 관련된 민생 문제를 담당한 참석자들이니까 한번 딱 던진 거죠. 압박을 한 거죠.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일종의 환기시키려고는 했을 텐데, 자, 라면값 2,000원 이 파동, 지난번 여러 파동이 있습니다만 우리 김민재 대표님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게 먼저 떠올랐습니까? 대파요. 대파 780원이요? 네, 지난 총선에 대파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곤욕을 치렀었죠. 네. 근데 이런 게 물가를 아는 것들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야 지도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장터를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직접 장을 보려고 노력하는데 라면 같은 경우 한 봉지에 2,000원이 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아주 특수한 라면들 몇 가지가 그렇고요. 신라면 대표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신라면 같은 경우 1,000원이고요. 신라면 프리미엄 같은 거 1,500원이고 오뚜기 라면 같은 경우들이나 기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는 라면들 대다수가 2,000원 이하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싼 것은 아니다. 근데 이러한 물가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때문에 올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문에 이런 생필품 물가들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국민지원금 같은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요. 분명히 생활지원금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인데 결국에는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세계 경기라든지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금리 상승이라든지 등등등등과 맞물리면서요. 이게 굉장히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요, 항상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물가 상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란 건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낮아졌으면 이걸 올리려고 하면 금리를 상승시켜야 되죠.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기본적인 정책이죠. 중앙은행이 그렇죠.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네. 근데 거꾸로 돈을 돈을 풀어서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돈의 가치가 낮은데 돈을 더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사실은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개인들에게 저금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저금 많이 하라는 건 뭐죠?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묶겠다라는 거예요. 예, 묶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실상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기업에 대한 제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방식, 좌파 세력들의 방식은 물가가 오른 것을 기업 탓으로 돌리고 또 기업의 이윤 폭리로 돌리면서 기업 탓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건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기업을 후드러 패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거꾸로 기업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걸 방향을 바꿔서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내수 시장 밖으로 지금 라면들까지도, 라면을 굳이 이야기했으니까 라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 라면이 지금 해외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몰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원재료 값이 높아졌다 그러면 생산량을 높임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의 절감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게끔 만드는 효과들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요.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자유시장에 대한 경쟁력 향상도 이끌어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지금 인플레이션들의 저지 효과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념적으로 경제에 접근을 해서 이거 기업을 부르주아로 보고 기업의 이윤을 낮추라고 압박을 하고 이걸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고 또 사실은 인플레이션 잡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돈을 풀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엄청난 경제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풀 때는 경기 활성화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지 소비 촉진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걸 우리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기 전에도 우리는 민주당을 막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의미 없는 소리들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쪽이 더 경제에 뛰어나다면 경제 재현을 이재명 정부에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도 이러한 더 나은 방향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제언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맞서 싸우고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게 다가 아니라 속 시원하고 실천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대한민국 만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더 빠르게 경제 정책들을 써야 된다. 경제 정책을 쓰고 지금 대한민국 살릴 방안들을 짜서 이재명 정부에 제언하고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걸 중립 지점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저들이 이러한 경제 정책을 다 좌지우지하게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불보듯 뻔하게 망가지기 시작할 것이다. 굉장히 늪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미 지금 수많은 우리 국가 부채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서는 대한민국의 이게 지금 이 경제 잠재력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 국민의힘에서 여당 망하기만 바라지 말고 지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당 망하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더 나은 정책들로 제안을 하고 재언을 하고 방향성을 잡게끔 만들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 문제의 본질적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을 얘기하면 이제 관료들은 일단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관료들의 경우는 그 업계를 일단 대개는 조져왔어요. 조지죠. 예,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돈을 풀면 이제 해결되냐 뭐 이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부분 앞서 얘기했던 대통령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고를 해라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이제 현황이라든가 대책이 나올 텐데 어떤 방향으로 할 거로 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한 게 저는 이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떻게 될지 대충 이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포퓰리즘 갈라치기로 갈 겁니다. 자, 지금 라면이라는 얘기를 꺼내 가지고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됐었죠. 이제 자영업자 700만 자영업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폭리를 취한 악덕업자로 구분했습니다. 자영업자는 700만인데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알바생이라든가 직원들은 훨씬 더 많겠죠. 예. 그렇게 해서 너네가 지금 너네한테 월급을 주는 그 사람은 사실 너네한테 더 많이 줄 수 있지만 조금밖에 주지 않는 거야. 그 나쁜 사람이야. 원가가 저렇게 싼데 그렇게 많은 이익을 챙겨가면서 잉여 이익을 챙겨가면서 너네한테 충분히 나눠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갈라치기를 해서 본인이 더 사람 수가 많은 쪽, 즉 근로자들에 있는 표심을 얻으려고 갈라치기를 했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라면이라는 국민들 어떤 정서를 건드리는 거예요. 서민들의 대표 음식 아니겠습니까? 라면, 짜장면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내가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서민들을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어떤 뭔가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이미지를 주는 거죠. 이건 제가 보기엔 갈라치기, 그러니까 서민과 기업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보인다. 또 하나, 두 번째가 이제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라면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타격이 있는 게 어디죠? 라면 만드는 회사겠죠. 농심이라든가 뭐 등등 있을 건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얘기할까요? 저는요, 왜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많아? 라고 또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탈들한테 바짝 엎드려. 지금 그 의미를 지금 라면 회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언론사 또 조직이 시작할 겁니다. 언론사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업체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다면서 본인이 선거 내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 시절 내내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도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뭐 자산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 본인이 본보기로 타격을 주고 압박하는 이런 신호탄을 라면을 통해서 지금 날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국민에게 직접 이제 타격을 입는 것은 교통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들,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거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하면서 라면이라는 아주 서민적인 그런 아이템을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기, 쇼를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포퓰리즘 발언하신 것은 굉장히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왜 전기세가 올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탈원전 정책 때문 아니겠습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 실적도 줄어들었고 또 전기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 또 전기세를 고정시켜버리니까 한수원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 부채가 계속 전이될 수 없다 보니까 전기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 정부에 있었던 잘못된 원전 정책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나 비판 이런 시선을 돌리기 위한 용도로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꺼내서 화두를 삼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라면값 2,000원 파동은 이제 일단은 당장은 식품업계, 라면업계가 긴장을 하는 것으로 갈 겁니다. 아마 대책을 내놓는 식으로 하겠죠. 특정 업체의 경우에는 라면값을 좀 내리겠다, 할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동을 벌이겠죠. 그 순간에 이제 지금 추경을 반영을 해서 돈을 많이 풀겠죠.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아까 김수 대표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물가는 잡겠다고 하고. 추경은 곧 풀립니다. 최대 한 30조 정도 풀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결국에는 물가라는 건 돈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을 뭐 팔을 예를 들어서 7,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0,000원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돈의 가치가 줄어든 거죠. 팥값이 올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인데 그럼 이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돈에 흐르고 있는 돈의 양을 줄여버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거지로라도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정반대 정책이죠. 돈을 풀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돈을 풀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이재명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
소비 활성화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비가 생산이 뒷받침되는 소비여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지금 국가 기관 산업들에 대한 이런 공사라든지 뭔가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들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단순하게 소비를 촉진해서 지금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면 회사 하나만 타격받는 게 아니에요. 이 원자재 밀가루 회사라든지요. 그리고 이거 스프 가공 회사라든지 수많은 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커피 값이 뭐 140원이라고 했나요? 170원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20원. 네, 120원. 120원이라고 그러니까. 했죠. 여기 네.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같은 경우에 제가 경제를 계속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경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지금 이런 경영자들을 부르주아 계급으로 나머지를 지금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분류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지금 경제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필히 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의 초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국민들이 딱 좋아할 만한 라면이라는 지금 용어를 또 끄집어냈어요. 라면이라는 지금 생필품 용어를 끄집어냈고 또 돈을 풀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조삼모사처럼요. 당장에 뭔가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건 지지율이 또 분명히 상승하는 형태를 보일 것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어떻게 지금 국가가 기울어가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해야 된다. 이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부 권력 싸움할 때가 절대 아니니 이것에 정말로 집중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재현하면서 싸워라.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번에 이제 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금 이제 예. 임명됐다 했지 않습니까? 김용범 그렇죠. 정책실장이 그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1차관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전형적으로 재정 확대주의자예요. 재정 확대하고 시장에 국가 개입한 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대해서도 옹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책실장에는 대통령실에 있는 3실장 중에서 가장 이제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정책실장인데 이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라면이라는 아이템을 꺼내면서 정부의 어떤 시장 개입을 암시하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설계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올 연말에 이제 포퓰리즘 예산 퍼주기 현금 나눠주기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 힘과 정부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특정 기업이나 갈라치기 용도로 이 물가를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물가가 오르게 된 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해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 후과가 보통은 2년, 3년, 4년 지나면 그 후과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탈원전 뭐 이런 게 물가를 많이 오르게 하는 1차적 원인이었죠. 그리고 국제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환율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원자재 상승을 하고 가격도 상승을 했고 농수산물 공급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적 변수 때문에 상승을 했죠. 그래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 그거 한 개 2,000원 하니까 답을 이렇게 했어요. 요즘 계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 치킨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우리가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 계란과 닭고기 하면 닭고기 문제를 초점을 맞췄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제적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국내 무슨 계란 생산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물가를 꼭 올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계란이 또 닭고기가 부족하면 외국에서 이런 고병원성 AI라든가 다른 여타의 생산성이 다른 국가들 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수출국이 생산성이 저하되면 우리의 수입 국가들은 농수산물 이런 거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진단을 해야죠. 그렇죠. 특정 기업을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타겟이 가면 그건 스스로 자폭하는 자멸하는 길이니까요. 자, 그 문제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문제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오늘
앞서 이제 김민수 대변인도 국민의힘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 우선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거취 문제부터 시작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했던 안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 뭐 이런 걸 놓고 격론을 벌였어요. 5시간 동안. 그런데 그 격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싸워도 좀 생산성 있게 싸우면 좋습니다만 그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면 어쨌든 김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책임을 지고 빨리 물러났어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선거를 패배했는데 선출직이 아니에요. 지금 비대위원장 자리가. 근데 선출직처럼 지금 모든 당원들의 뜻을 본인이 받고 있는 것처럼 독단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107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앞으로의 전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현실은 빠르게 수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안 되는 거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맞서 싸우자. 당연히 맞서 싸워야죠. 맞서 싸우는 것은 민주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맞서 싸우자가 한 트랙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했는데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재원 정치 정도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더 방향성을 맞는 재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방향을 조금씩이라도 틀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내 정치 상황에서만으로는 지금 우리들이 이걸 헤쳐나가기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국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됩니다. 외교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교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서로 지금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냄으로써 지금 이제 외교 정치도 지금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나라의 상황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많은 국민들 눈에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 진 마당에 지금 당권 정쟁에 벌써 들어갔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이면 진짜로 이게 보수 정당 대한민국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보수 정당이 진짜로 무너져서 도저히 재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만큼은 지금 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게 나 한 명뿐이 없다라는 자세로 다들 좀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좀 희망적인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이준호 대변인께는 현직 대변인이니까 너무 민감한 문제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16일에 원내대표 지금 선출하잖아요. 네. 지금 여러 명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본 것만 해도 한 8명, 뭐 9명 이런 정도 이름이 거명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실제 의사가 있는지는 다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거명되는 인물들 이야기를 하면 김기현, 나경원, 김도흡, 김상훈, 박대출, 성일종, 김성원 이렇게 현직 뭐 의원들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이제 해볼게요. 원내대표 선거가 단순한 원내대표가 아닐 것 같은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진 제왕적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과 싸워야 되고 또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그렇게 얘기했던 야당 대표 시절 그렇게 얘기했던 제왕적 대통령 제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전혀 이제 수정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그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왕적 대통령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엄청난 이제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새로 이제 신선한 분, 그러니까 평상시에야 실험적인 것도 할 수가 있죠. 사람을 키운다거나 또는 신선한 분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방식을 도전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 전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고 또 내년에 1년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력이 있는 사람, 선명 야당으로서 지금 의회와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원내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좀 검증받은 사람,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 아주 단단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지난 이제 조국 사태 때 원내대표하면서 아주 강한 투쟁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당 대표도 하셨었고 원내대표도 하셨었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까 8명 얘기하셨는데 8명 중에서 좁혀진다 그러면 이렇게 검증받은 투쟁력이 있는 사람, 선명한 사람이 원내대표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이제 좁혀지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한 2분 정도로 좁혀져서 이 2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원내대표를 이끈다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상대는 지금 우상호 의원이 지금 정무수석 갔지 않습니까? 우상호 수석과도 이제 이재명 정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분이 원내대표가 될지 모르는데 만만치 않은 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도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속된 말로 지독한 분이 될 원내를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지독한 분을 상대할 수 있는 더 확실하고 더 야성이 있고 더 선명한 그런 분이 원내를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명 정도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수석 대변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지금 나경원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원내대표 도전할까요? 그것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원내대표를 도전할까 말까의 가능성의 영역보다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 대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원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지금 107명을 이끌고 지금 국회 안에서 싸워내지 못하면 당 대표라는 자리도 결국에는 큰 힘을 받지 못할 것인데 원내에서 누가 제대로 싸워줄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경원 전 대표에게 당대표 말고 원내대표 나가십시오라고 추천한다면 이거 사실 결례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준우 우리 대변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원내가 굉장히 강함이 필요하고 지금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를 나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싸워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원내를 지휘를 해야지만 민주당과 맞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사실 지금 여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나경원 그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왜 지금 여기 친한계로 들어가 계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에서 조경태 의원이나 김성원 의원 둘 중에서 지금 김성원 의원으로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젊은 나이에 3선 의원이고 여러 가지 능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보다는 한동훈을 넘어서 당대표에 출마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대표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요. 국민들께 인지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현실에서는 원내대표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친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20년도에도 원내대표 자리를 지키면서 당시 문재인 정권과 가장 강하게 맞서 싸웠었고요. 뭐 패스트트랙 저지부터 다 그랬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력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력 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지금 국외 정세에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자유민주국가들과의 이런 단합들도 왜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자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서 나경원 후보가 좀 원내를 힘든 시기지만은 좀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예.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언론에서 거명이 되는 분들입니다. 적절한 의견을 드리고 싶다까지 살펴봤네요. 자, 1부에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주요 현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